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추석 선물 과대포장 주의보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석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추석 선물 받으시는 분도 이미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선물 세트 과대포장에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과대포장은 근데 기준은 뭘까요?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환경품질검사팀의 정다운 사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추석 명절 선물의 과대포장 집중 점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환경부의 2015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점검 계획에 따라서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2주간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네. 이외에 필요시 지자체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품목들을 단속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포장 규칙 적용 대상 제품 중에서 이제 선물 세트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요. 네. 포장 검사 방법 대상 제품으로는 이제 음식료품, 화장품, 세제류, 종합 제품 등 총 7개 제품군 23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걸 유통점에 가서 하시나요? 아니면은 제조사에서 하시나요? 보통은 이제 대형 유통마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선물 과대포장 자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듯이 단속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연간 이렇게 해보시면은 추세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제 추석, 이제 명절 과대포장은 2008년부터 하고 있고요. 네. 이제 2013년에는 이제 포장 기준 초과 사례가 26건 정도가 있었어요. 네. 2014년에는 112건으로 이제 설이나 추석 명절에 집중돼서 초과 사례가 발생했고요. 올 설에도 한 70개 업체가 과대포장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네. 이제 과대포장 단속 건수에 대한 연간 추세는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대포장 점검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을 한 것을 적발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명절 선물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지불한 돈보다 좀 더 값어치 있게 보여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또 인지상정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포장이 좀 화려해지는 것도 당연해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근데 이번에 집중 점검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단속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목적이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나 포장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선물 세트 중에서 포장 규칙 위반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 어떤 제품들의 세트가 그렇다 이런 종류가 있나요? 저희 포장 공간비율 대상인 제품이 다 해당하고요. 갈비 세트라던가 화장품 세트류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270만 톤의 포장지가 이제 소각 매립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 폐기물의 35%가 포장 폐기물이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자원 절약이나 환경 보호가 기대가 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갈비 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과대포장이 되나요? 보통 이제 포장 용기가 제품보다 많이 크거나요. 고정제나 완충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정제나 완충제가 스티로폼 이런 거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대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소비자들도 사실 불만을 표시를 하니까 이게 환경
훼손이라는 이제 정책 당국의 그 목적도 있겠지만 네. 소비자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도 점검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저희의 주 목적은 자원 절약이나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과대 포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이제 점검이 강화된 측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직접 제품을 구매하시고 생각보다 제품이 적게 들어 있어서 네.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서 민원을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대 포장에 대한 그럼 소비자 불만은 어디에다가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접수가 되나요? 지자체 과대 포장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이 계세요. 네. 그쪽으로 아마 문의를 주시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궁금해서 제가 먼저 여쭤봤는데 갈비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로폼 같은 게 갈비보다 더 많이 들고 이러면 과대 포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과일도 다를 것 같고 가공식품도 다를 것 같고 화장품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들 과대 포장을 하고 있나요? 보통 품목별로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예. 포장 공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던가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10%, 15%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네. 이제 뭐 세트 제품인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제품으로 분류가 돼서 25%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포장 공간 비율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포장 총 용기의 용적에서 제품의 비율을 뺀 기준이 25%라고 한다면 네. 이제 전체 포장 용기가 100이라고 하고 제품의 비중이 7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자꾸 갈비 세트를 예로 들게 되는데 네. 그 갈비 세트의 포장재 완충제 네. 고정제 같은 경우 그 스티로폼이 갈비만큼의 용적을 차지하면은 100%가 돼서 과대 포장이 된다 이런 거죠? 그렇진 않고요. 예. 예를 들면 그 전체 포장 용기에 담겨질 수 있는 내용물이 100이라고 본다면 네. 갈비가 50이 담겨 있고 이제 고정제가 50이라면 포장 공간 비율은 50%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과대 포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기준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네요. 네. 점검 많이 해보셨어요? 정다은 사원님은? 네, 이번에 예. 올 설이랑 추석 때 조금씩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직접 보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황당한 네. 당황했던 과대 포장의 예는 어떤 게 있었나요? 조금 기억에 남는 포장이라고 한다면, 보통 저희가 제품 제작 전에 포장 공간 비율 검사를 신청해서 이제 네. 관리하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검사 신청했을 때는 이제 공간 비율이 70% 이상이었는데, 나중에 이걸 20% 이하 수준으로 수정해서 제품을 출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트에서 이제 그렇게 판매되는 제품을 직접 보니까 조금 뿌듯해서 기억에 남고 있고요. 네. 이제 자체 품질 검사 신청도 가능하니까 이제 제조업체 측에서도 사전 검사를 통해서 과대 포장을 좀 줄여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대 포장하면은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되면은 또 잘 안 네. 하게 되잖아요. 네. 규제가 벌금 같은 처벌 어떤가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 시에 과대 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사 등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포장 검사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출 기한 내에 포장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요. 네. 예. 소비자들이 이 과대 포장을 직접 좀 알아볼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품 내용량에 비해 포장 용기가 너무 큰 경우가 제일 쉽게 의심할 수 있는 점이고요. 네. 또 이제 고정제나 완충제를 사이에 많이 사용된 경우에는 과대 포장을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도 너무 화려한 포장보다는 네. 합리적인 포장을 한 제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조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장재로 나가는 폐기물이 아까 얼마나 된다고 하셨었죠? 연간 한 370만 톤으로 알고
270만 톤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 35%를 이제 포장 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꽤 많네요, 비중이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과대포장은 사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물건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환경품질검사팀의 정다운 사원이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국주 2588.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생생경제 3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가 이어집니다. 경제주치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노무상담 시간이고요.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코너 있습니다. 지금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거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효성. 지금 조현문 사장이 아마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송 그리고 지배구조 논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색가루가 흰옷이요? 시간이 걸려도 따로 빨아야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공간도 시간도 절약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놓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놓아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240일 합숙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네, 오늘 주치의는 노무주치입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허영만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노무사님 오늘 나오셨으면 했어요. 아니,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대타협을 했다, 뭐, 하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 그 합의문을 좀 보면요. 뭐, 해고 요건 완화, 일반 해고 요건 완화나 이런 것도 중장기적 과제로 되어 있고요. 취업 규칙 변경도 이제 정부 안의 내용은 있을 텐데 실제 발표된 안은 되게 추상적으로 좀 되어 추상적이죠. 예. 근데 추상적일수록 근로자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언론 발표나 이런 것은 조금 근로자나 노동계에 좀 불리하게 막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게 실제로 입법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걸러지긴 할 텐데 마치 그 합의가 그런 내용인 것처럼 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그 관계가 아무래도 갑을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노사정님과 관련돼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뭐 해고 요건 완화나 네네.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사용자 측 주장이 들어갔다고 하면 예. 근로자 측에 뭐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예. 요건, 네. 사유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근로 조건이 향상될 수 있는 안하고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조금 그 노동계나 이런 데 불리한 게 아니냐라는 견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의를 위한 뭐 국회로 좀 넘겨서 가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네. 근데 이 얘기하고도 이제 이어지는 게 비정규직 이야기인데요. 예. 이 노사정 공동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합의 사항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 중에 예. 기간제 파견 근로자. 예. 예. 이 파견 근로 점점 문제가 파견 근로도 늘린다. 네네. 기간제 사용 기간도 2년에서 뭐 4년 늘린다. 예. 근데 합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일단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그동안 얘기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기간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기간제와 관련돼서도 과연 기간제법이 이제 비정규직이 더 양산한 거냐. 네. 그러면 이제 상시적 업무나 지속적 업무는 사유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나온 이야기는 뭐 사용 기간을 늘리고 파견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보면 근로 조건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건데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을 더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근데 이 비정규직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프로젝트 집앤잡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생생경제에서 이번에 비정규직을 살펴보기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요. 이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률은 제정이 언제 됐었나요? 그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IMF 이후에 그 제정이 됐고요. 98년쯤에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노무현 정부 말년에 2007년 7월 1일 날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년 정도 시행됐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법률 용어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원래 법률 용어가 아니고 사회 경제적으로 쓰이는 용어라고 보여지고요. 보통은 기간제 근로자, 뭐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자 등 좀 근로 조건이나 고용 조건이 통상 근로자보다 좀 이게 좀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칭해서 좀 쓰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 법이 제정되고 그러면서 2년이라는 기한도 그때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간제를 무한히 사용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2년으로 자른 거죠. 예. 근데 2년으로 잘랐는데 이걸 4년으로 늘린다라는 말은 정부 관계자로부터 나왔던 얘기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비정규직의 양산이 사실은 뭐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적게 일하려고 그 기간을 정해서 일하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근로 조건이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다고 하면 굳이 뭐 기간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간제 이코로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정규직의 전환에 대한 욕구가 근로자들은 당연히 강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2년을 일하고 근속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 이게 원래 취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으로 제한을 했을 때 2년을 넘으면 이제 기간제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자가 되는 것이죠. 무기계약자라고 부르나요? 예,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뭐 한자로 하면 무기계약자가 되겠죠. 그럼 기간을 2년 이내로만 정하면은 계약갱신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도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1년 계약 기간을 하면서 회사 측에서 너 정규직으로 바꿔줄게. 이런 거 많았어요. 이런 약속을 좀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기간을 좀 정하죠. 그럴 때 그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돼서 갱신 기대권이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좀 축소돼서 인정됐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하나가 그 2년을 정했는데 기간 만료 통보했는데 이게 부당해고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는 판단이 하나 있었는데 여전히 기간제법과 관련돼서 좀 사유 제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간으로만 제한하니까 자꾸 실제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필요 없이 기간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노동계 비판이나 건전한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년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그
같이 봐야 되는데 일방적 그렇죠.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간과 사유를 함께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는 두는 것이 좀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변경이 심한 이런 업무는 기간을 좀 둘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차별받는 얘기. 네. 그러니까 일단 소득은 일단 차별이 돼요. 소득은 차별이 되는데 이제 정규직하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정규직 근로자는 뭐 휴가도 가고 뭐 보너스도 받고 다 그러는데 못 받고 하게 되면은 차별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법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참 그 법에서는 차별적 처우라고 하면 합리적이냐 아니냐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차별은 그 차별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합리적 차별이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업무 능력이 최초에 있고 없고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차별은 합리적인데 단순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러니까 기간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기간을 정한 근로이기 때문에 차별을 한다. 이건 원래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노동위원회 절차가 있는데 뭐 이건 법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얼마든 시정하도록 노동위원회 조처는 되어 있는데 실행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기간제 있는 부분이 그것을 제기하게 되는 순간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한 측면이 있지만 어찌됐건 그렇지만 현재 그 기간제 단시간이란 이유로 동종 업무를 하고 있으면 차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와 있는 법률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제 신청을 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지금 상담 들어온 내용 중에 비슷한 그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8351님이고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5년 10월 31일 얼마 안 남았네요. 계약 기간이 2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료가 되면 회사에서는 그만두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근무한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저한테도 그렇게 팀장님 말해오다 태도를 바꿨다. 예.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자면 2년을 계약 기간 만료 통보니까 해고가 아니고 기간 만료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 회사 측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대법원 판례와 관련돼서 유사한 사례인데요. 그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대다수 동료들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럼 이 부분은 뭔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분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대법원 판례를 준하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다시 채용이 되든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보상을 받게 되나요? 이거 만약 부당해고가 된다면 정규직 전환으로 이분은 된다고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기업 이야기 시간이고요.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곽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제가 예고할 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이 국감에 나와라. 라고 했는데 불출석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시끄럽죠. 왜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제죠.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원래는 그 조현준 효성 사장을 그 지배구조 투명성 관련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제 다들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조현준 사장은 우리 청취자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
그 슬하에 이제 3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장남이에요. 장남이죠. 예. 근데 이 효성 쪽에서 이 조사장이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그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네. 그 주된 이유는 조사장이 현재 이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대표이사 신분이 아니라서 국감 그 소환사위원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소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이유를 댄 거죠. 근데 지금 조사장은 그 부친인 조성래 회장하고 함께 이 9천억 원대 그 분식 배임 횡령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11월 초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또 최근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조사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이 또 보도돼가지고 좀 화제가 됐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예, 그렇습니다. 나왔죠. SBS에. 예. 그다음에 또 조사장은 그 MB 정부 시절에도 해외 부동산 불법 매입 사건으로 있었어요. 2010년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그래서 또 사면을 받았죠. 예. 그런 또 전력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곽정수 기자님이 효성 기사는 이 횡령 배임 기사도 맨 처음으로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짜 굉장히 얽힌 문제라 어떤 식으로 배임 횡령을 해서 어떤 게 혐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 효성그룹 비리 의혹은 이제 어제 오늘은 일이 아니고요.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9천억 원대 이게 금액이 커가지고 발음도 잘하는데 9천억 원대. 예. 거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조예요, 1조. 1조죠. 예. 그 분식회계 배임횡령 탈세 혐의로 이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와 별도로 이 조현준 사장의 동생이 조현문 전 부사장이라고 있어요. 둘째. 네, 둘째입니다. 셋째는 이제 조현상 부사장이라고 있는데 이 둘째는 이미 이제 회사를 나갔는데 이쪽에서 지난해 이 계열사 배임횡령 혐의로 형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렇죠.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례로 그 고발건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 건인데 그중에 이제 일례를 들면 효성계열의 부동산 관리회사로 트리니티하고 신동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이 대주주가 조현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준 사장하고 그 막내 동생인 조현상 부사장이 여기 이들 회사의 최대 주주예요. 네. 근데 이 두 회사가 역시 그 조현준 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또 다른 계열사 이 갤럭시아 등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주고 또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제공하고 해가지고 100억 원대 회사 손실을 자초했다 이런 이제 혐의 등으로 해서 검찰에 형을 고발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조 전 부사장이 그 고발 이유를 이제 검찰에 나가서 밝혔는데 이 효성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밑보에서 쫓겨났다 자기가. 근데 이후에도 효성이 계속 언론과 찌라시 등을 동원해서 내가 불법 행위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는 모든 그런 불법 행위의 책임이 나에게 뒤집어 씌울까봐 그렇게 생각해서 고발했다. 이런 이제 해명까지 한 적 있죠. 이번에 그 TV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것 같고요. 조현문 전 부사장이요. 잠깐 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곽 기자님도 직접 인터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효성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랬거든요. 후계 구도에서 좀 불리하게 되니까 괜히 걸고 넘어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맞나요? 참 사실은 복잡하죠. 가족 내부의 문제니까. 근데 지난해 8월에 지금 언급하셨던 조현문 전 부사장하고 이 그룹과의 만나서 그룹과의 결별 이유를 직접 들었어요, 제가. 결별. 왜 그룹에서 나오게 됐는지. 근데 원래 조 전 부사장이 아까 언급하신 대로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1999년에 부친 권유로 이제 경영 참여를 했는데 그 회사 내에 뿌리 깊은 부정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로잡고 관련자를 엄벌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회사와 가족에서는 조 전 변호사에게 형 말이나 잘 듣고 보필 하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조 전 부사장이 이에 굽히지 않고 부친인 조성래 회장에게 회사와 총수 가족들의 불법 비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러다가 가족들 모두 감옥에 간다. 이게 간곡히 진언을 했는데 부친은 결국 차라리 그렇게 말을 안 들으려면 회사 떠나라.
그래가지고 파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회사를 떠났고 2014년에 주식까지 다 팔았죠. 팔았죠. 예.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런 조 전 부사장이 특히 뭐 효성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슬쩍 하는 것 같은데 이 형제 간의 이 경영권을 놓고 후계자 다툼을 벌인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토대로 보면 또 본인 얘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부정을 발견하고 시정하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 갈등이 시작된 거지. 네. 무슨 자기가 무슨 경영권을 뭐 형에게 뭐 뺏거나 혹은 경쟁하자고 문제들이 지금 가족 내 갈등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근데 조 전 부사장이 그룹을 떠난 뒤에도 이 갈등이 더욱 증폭됐어요. 왜 그러냐면 2013년 5월에 지금 진행 중인 그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수사의 이제 그 외환위기 이후에 9천억 대 분식회계 네. 이 혐의 이게 소위 조현문 전 부사장이 검찰 측에 슬쩍 알려줬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에서 의심을 한 거예요. 실제로 알려준 거는 여부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펄쩍 뛰죠. 효성이, 오히려 효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그런 불법 행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폭로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지만 뭐 수년 전에 미국 펀드에 뭐 불법 투자한 네. 사건, 홍콩 비자금 조성 사건, 뭐 아트 펀드, 뭐 각종 이런 것들의 책임을 예. 네, 자신에게 돌리려고 거짓 증언과 회유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더 짚을 거는 예. 이런 효성 총수 일가의 불법 뭐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태도입니다. 어떤가요?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이 사회 부정비리 일소 의지를 뭐 굉장히 강조하고 천명했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근데 그게 말뿐이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조현준 사장과 관련된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분식회계 탈세 배임 횡령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네. 그 단적으로 조 전 부사장이 제기한 고발건 있잖아요. 예. 계열사 뭐 거래관계 이거. 예. 이거 아직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눈치 보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검찰은 수사를 그렇게 막 밀어도 되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도대체 대한민국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 기자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우습긴 하지만 이 국회에서 기업인을 증인 채택하는 거 관련해서 당사자인 경제계는 물론이고 뭐 여당이나 이제 일각에서는 뭐 괜히 기업인들 불러다 혼내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사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법치주의 구현을 했다면 그러니까요. 국회가 국회를 부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검찰에서 계류가 되고 있으면 사실이 밝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안 나와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효성에만 이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현문, 네. 자꾸 뭐 조현준, 조현문이니까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둘째 조현문 부사장, 예. 회사를 떠난 부사장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뭐냐면 예. 그동안 재벌이 한국 경제 성장 동력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한국 재벌이 창업 단계 창업자 그리고 2세 경영을 거쳐서 지금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잖아요. 네. 창업자나 또 이게 아버지를 어깨너면서 배운 2세 경영인은 기업가 정신과 이제 헌신성이 있었는데 3세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겉으로는 뭐 좋은 대학 경영 수업, 좋은 경영 수업 받고 또 유능한 경영자 자격을 갖춘 것 같지만 실상은 온실속에 화초 같고 기업가 정신 없고 자신을 왕자나 공주로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정상적 사업이 아니라 뭐 그냥 손쉽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로 돈 벌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저희가 기업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왔던 것들이네요. 그런 거죠. 사실은 지난해 말에 터진 한식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 건이나 지금 조현준 사장 건이 다 이런 거에 연관이 되고.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예, 재벌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확실히 2세에서 3세로 넘어간 이 단계에서는 잡아될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하게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겨레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기자였습니다.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사라지죠. 그래서 골드락 가까라는 원두의 맛과 향을 잡았습니다. 절정의 맛과 향의 시작 뉴네스카페 수프리모.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고소영입니다. 나이 들면 칙칙함, 주름, 탄력 다 신경 쓰이잖아요. 슈퍼바이탈 크림이 꽉 잡아주니까 피부가 확 살아요. 탱탱하고 환한 피부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6235님 외 한 분이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